맹독성의 뱀에서 독을 빼내는 일입니다. 위험도로서는 최상의 난이도고요. 좀 더 근현대로 와서 보면 지금은 없어져서 MZ세대들은 모를 만한 직업도 있죠. 보통 한 명의 작업자가 하루에 많게는 수천 마리를 처리해야 하고 97에서 98%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고 하니 오늘은 좀 듣도 보도 못한 이색적인 직업들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직업의 규천은 없어도 보편적인 직업과 좀 특이한 직업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볍게 들어왔다가 인생 직업 찾아갈 수도 있으니 끝까지 한번 보시죠. 순한 맛부터 가보죠. 첫 번째, 애도 전문가. 장례식에 참석해 곡소리를 내면서 슬픈 분위기를 조성하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엔 결혼식 하객 알바가 있죠. 일종의 연기자로 분류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연기도 오는 연기가 더 어려운 법이니 하객 알바보단 좀 더 전문적이고 고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국 어딘가에선 2시간에 $70 수준의 페이를 받는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 사과 전문가. 먹는 사과 말고 스미마생 그 사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대행 업무인데 일본에서 먹히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대신해 사과를 전달하는 서비스업이고 사과뿐 아니라 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대신해주거나 어떤 관계를 정리하고 싶지만 감정적으로 직접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듣는 게 더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 손에 피 묻히기 싫은 고객들의 니즈는 만족을 시키나 봅니다. 세 번째, 애견 서핑 강사. 요새 개들은 사람하는 건 웬만하면 다죠. 미용부터 여러가지 돌봄 서비스, 카페 등으로 점점 진화하는 산업인 것 같은데 요건 좀 과한 것 같기도 합니다. 보통 리조트에 딸린 바닷가에 서핑 강습은 흔하게 보이는데 이것도 이런 관광객 상대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죠. 애견인들이라면 혹할만 하겠죠. 사람도 배우기 힘든 걸 개가 제대로 배우겠나 싶기도 하지만 나름 이색적인 사진도 남기고 수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번째, 포춘 쿠키 작가. 포춘 쿠키 먹으면 종이에 쓰여있는 문구 있죠. 이걸 또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작가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의 흔한 문구들은 이제 식상해져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하는 창의력과 창작의 고통이 요구된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워터 소믈리에. 이건 미각의 한계에 도전하는 직업 같습니다. 우리 다 그냥 물 마시지 뭐가 다르겠냐 싶지만 미네랄 구성, 산도, 경도, 원산지에 따라 맛의 특징을 구분한다고 하네요. 그런 이론적인 지식들을 뽐내면서 와인처럼 음식과 페어링을 제안하기도 하고요.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인증 과정을 운영하면서 점점 더 전문 직업으로 자리 잡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물맛이 아무렴 어떠냐 하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진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 같은 하이엔드 영역에서만 수요가 있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매운맛으로 접어듭니다. 여섯 번째, 입냄새 평가원. 이번엔 후각 쪽입니다. 듣기엔 좀 거북할 수는 있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겠죠. 가글이나 치약 같은 구강 제품 회사나 아니면 향 관련 연구소에서 사람의 입냄새를 직접 맡아 특성 변화를 평가하는 전문 직종입니다. 당연히 후각이 발달해 있어야겠죠. 냄새를 맡는 과정에서 평가자의 표정이 일그러지기라도 하면 실험자가 긴장 탈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단기 계약 형태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능력을 썩히기 아까우니까 일이 한가할 땐 데오드란트 개발 기업에서 겨드랑이 냄새 평가원으로 일하기도 한답니다. 테스트 전 일정 기간 동안 향수 사용이나 자극적인 음식 등을 금지하는 조건을 요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일곱 번째, 뱀독 추출사. 코브라나 방울뱀 등 맹독성의 뱀에서 독을 빼내는 일입니다. 위험도로서는 최상의 난이도고요. 추출한 독은 어디에 쓰냐? 항독소 제조나 혈병, 암, 신경질환 같은 의학 연구에 활용된다고 하네요. 이 독이 귀에서 1g당 $1,000 이상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보수는 살짝 아쉬운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숙련자가 연봉 1억 중후반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모의 환자. 의과대학에서 실제 인체를 대상으로 실습을 위해 필요한 직업입니다. 예를 들어 전립선이나 직장검사 실습을 위한 교보제 역할로 살신성인을 해주시기도 한다는데 허리를 숙이고 기침을 해주면 항문 탐사가 유용해진다고 합니다. 환자 역할을 하시는 분은 한 분인데 실습생은 여러 명이겠죠. 대범한 용기와 의학의 발전을 위한 수명의식이 강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새 들어서는 의료용 인체 모형이 대체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여전히 실제 모델을 쓰는 사례가 꽤 남아있고 어떤 국가에서는 오히려 다시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진찰 시나리오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과거의 직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과거로 가보죠.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16세기 영국에는 그룸 오브 더 스툴이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스툴은 간이자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이동식 변기를 의미하고요. 그rum은 신랑 또는 관리자라는 뜻인데 대략 유추가 되시나요?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왕의 변을 닦아주는 일종의 직위 같은 거였는데 왕의 배변 활동 전반을 담당했습니다. 왕이 어딜 가든 변기 들고 따라다는 것부터 그 왕이 입던 겹겹의 옷을 벗기는 것 그리고 닦는 데 필요한 대야랑 수건도 준비해야 되고 암튼 왕의 학문 청결이라는 엄중한 임무를 띠고 있던 거죠. 아, 모르겠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것조차 영광스러운 일이었는지 왕이 어딜 가든 모든 상황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를 해야 했다고 하니
왕이 장활동이 활발한 사람이었다면 고생 꽤나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왕의 가장 사적인 영역에 들어와 이를 도왔기에 그럼 오브 더 스툴은 자연스레 왕의 신복으로 발전했습니다. 민망한 순간에도 편안함을 느낄 정도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이 자리에 앉혔기 때문도 있겠죠. 궁정에서 크게 선망받는 커리어였고 왕의 최측근으로서 비서 겸 자문역의 입지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직업까지는 아닌데 비슷한 시기의 위핑보이라는 역할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날에도 높은 사람의 허드렛 일을 몸빵으로 막아내는 사람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이는데요. 일종의 학교 같은 교육 공간에서 교사가 왕족이나 귀족의 자제를 체벌해야 하는 경우에 대신해서 매를 맞아주겠다고 지정된 친구였던 거죠. 아니, 그럼 애초에 안 때리면 되지 않냐 할 수도 있는데 이 자제들이 자기 대신 친구가 맞는 걸 보면서 자책감을 받아 정신적 훈육을 받는다는 나름의 설명이 있습니다. 다른 직업들을 좀 더 풀어보면 18세기에 무덤을 파헤쳐 꺼낸 시신을 교보제로 의학기관에 판매하던 사람도 있었고요. 일종의 도굴꾼이었는데 이 시기에 의학과 해부학이 급성장하면서 시신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지니까 가격이 치솟으면서 음지에서 이런 도굴 네트워크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당시엔 나름 건전한 수요처가 있고 도덕의식도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공공연하게 생계수단으로 받아들여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돈이 되다 보니까 아예 살해까지 해서 시신을 공급하던 무리들도 나타나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영국은 법을 제정해 기증이나 무연고 시신을 합법적으로 공급하는 등으로 불법 시장을 잠재웠습니다. 이 밖에 플러라고 불리는 소변 세탁공이 있었는데 비누가 일반화되기 전 시절에 동물이나 사람의 소변수 암모니아를 세제로 써서 큰 통에 넣고 발로 밟아 옷감을 세척 표백하는 직업도 있었다고 하고요. 산업혁명기에 와서 대도시에서는 하수나 쓰레기 처리가 취약해 쥐떼가 대거 등장했고 전염병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량 포획을 생업으로 삼는 쥐퇴치 직업도 성행했습니다. 일부는 맨손으로 쥐를 잡는 걸 일종의 쇼맨십으로 보여주면서 본인의 주가를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좀 더 근현대로 와서 보면 지금은 없어져서 MZ세대들은 모를 만한 직업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엘리베이터 안내원이나 푸시맨이라는 게 있었죠. 푸시맨은 우리나라 지하철 역사와 함께했는데 1980년대부터 90년대 말까지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 사람을 밀어넣는 일을 했죠. 물론 그 자체가 직업은 아니고 영무원이 그 역할을 담당했겠지만 영무원 업무 중 가장 빡센 업무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다른 대체교통수단들도 발달을 하고 나름 질서의식도 정립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만약 궁금하다 싶으시면 일본에 가보시면 됩니다. 일본에서는 오시아라고 부르며 아직도 붐비는 출근길에 주요 지하철역에서 운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직업이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프로페션, 사회 적소에서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무언가를 기여하고 그에 응당한 대가를 받는 거죠. 대가를 받는다는 건 어떠한 시기든 쓸모가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가치를 창출한다는 거죠. 예전에 특이한 직업의 대명사로 병아리가 멸사가 거론되곤 했습니다. 갓 부화한 병아리들의 항문이나 깃털 등의 구조를 육안으로 판단해 성별을 구별하는 직업이죠. 암컷은 알을 낳으니까 계란 농장으로 보내고 수컷은 식용 고기로 사육해야 하니 애초에 그걸 구분하는 게 필요했던 거죠. 보통 한 명의 작업자가 하루에 많게는 수천 마리를 처리해야 하고 97에서 98%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고 하니 나름 보수도 세다고 하고 높은 시력이나 양손 사용 등의 신체적 조건과 여기에 자격시험, 실습훈련 등을 통해 숙련도도 갖춰야 하는 까다로운 직업이죠. 가까운 미래의 유전자나 호르몬 분석 등 자동화 솔루션이 확산되면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데 어쨌든 산업에서는 누군가는 꼭 필요로 하는 역할인 거죠. 이렇게 본인이 개발을 해서 자격을 갖추던 선천적으로 갖고 있던 직업 시장도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 논리에 의해 생겨나고 가치가 정해집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사실 직업 자체가 특이하다기보다 따지고 보면 그 이전의 수요자가 특이한 걸 수도 있죠. 앞서 살펴본 예시들처럼 이런 수요가 시대에 따라 좀 변화해가는 게 보입니다. 컨텐츠 크리에이터나 AI 프롬프터, 드론 파일럿 같은 직업은 불과 10년 전엔 존재하지 않거나 각광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직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나니 직업이라는 게 사회와 산업의 흐름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인식되지 않으신지요? 앞으로 미래엔 어떤 직업들이 또 생겨날지 궁금증을 남기면서 흥미로운 이색 직업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